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 나치가 주최하는 반유대인 시위를 알리는 포스터입니다. 유대인 볼셰비즘과 금권 정치에 대한 승리는 독일인들이 유대인이라는 기생충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번 편에 이어 왜 독일인이 유대인을 공산당의 숙주라고 생각하였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이에른이 히틀러의 기반이 된 이유부터 시작합니다. 일단 아이즈너가 세운 바이에른 자유주의입니다. 루덴도르프의 춘계 대공세가 실패로 끝나고 연합군의 대공세가 시작되어 영화 1917년에 등장하는 독일이 그토록 자랑해온 지그프리드 라인까지 무너지게 되자 결국 독일은 현실을 인정하고 강화를 간청하게 됩니다. 이때 연합군이 바이에른으로 진격해 들어올 것을 우려하고 있는 바이에른 사람들을 규합하여 1918년 11월 7일 비텔스바흐가의 오랜 바이에른 지배를 붕괴시킨 사람이 유대인 쿠르트 아이즈너입니다. 유대인 쿠르트 아이즈너는 유대인 라테나우와 더불어 히틀러에게 11월의 역적들 또는 범죄인으로 해석되는 노벤버 페어브레허 중 한 명으로 비난받는 사람입니다. 이는 바이에른 공화국의 의미가 독일사에서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독일이 제1차 대전에서 패망한 출발점은 수병들이 일으킨 킬항의 폭동으로 알려져 있지만 수병의 폭동 그 자체보다도 이에 자극을 받아 일어난 바이에른 자유주 수립 사건이 결정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뮌헨 혁명을 거치면서 독일군의 모든 부대는 물론이고 독일을 통치해온 대영주들, 예를 들면 바이에른을 지배해온 비테스바흐가나 작센을 통치해온 베팅가 등은 물론이고 작은 시청이나 군청의 공무원까지도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고 독일의 통치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됩니다. 그는 독일 내에서 여러 반전활동과 파업활동을 주도한 좌파 지도자였지만 아이즈너는 급진 세력이 아니었고 볼셰비키는 더욱더 아니었습니다. 대량 사륙과 극도의 혼란을 가져온 소련의 소비에트식 사회주의는 절대로 그가 바라는 바가 아니었는데요. 쿠르트 아이즈너의 주장은 전쟁 그리고 몰락을 불러온 제국주의와 폭주하는 자본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사회 경제 체제의 수립이었고 그는 미합중국 대통령과 직접 교섭하여 정의로운 강화를 달성하고 빈부격차를 완화하며 사회복지제도를 확대할 것을 주장하였고 이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불러냈습니다. 히틀러도 쿠르트 아이즈너의 주장에 공감대를 표한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현실성이었습니다. 독일 전체도 아닌 바이에른을 대표하는 것에 불과한 자를 미국 대통령 윌슨이 만나거나 교섭해줄 이유는 없었고 사회복지 확대책 등은 전쟁으로 이미 바닥난 바이에른의 재정을 더욱 파탄으로 몰아갔습니다. 따라서 결국 그는 실패하게 되었는데요. 무엇보다도 바이에른 자유주를 제압할 진압군인 베를린에 출격한 자유군단통이 이미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만일 쿠르트 아이즈너가 불신임을 당해서 정계에서 사라졌다면 독재자 히틀러는 역사에 없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쿠르트 아이즈너가 1919년 2월에 나치와 연관이 깊은 구구주적인 뚫레 게제셔프트의 구성원이라 주장하는 한 청년에게 암살당하면서 역사는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바이에른 평유의 공화국 수립 사건입니다. 아이지너의 바이에른 자유주까지는 사회 민주주의 세력 등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던 히틀러가 두 개의 바이에른 평유의 공화국을 접하면서 유대인 볼셰비즘에 대한 광적인 증오를 중심으로 하는 반유대 사상을 확립하게 됩니다. 히틀러의 말에 의하면 두 평유의 공화국은 독일에 세워진 볼셰비키 유대인의 독재 체제로서 독일인들이 볼셰비키 유대인에게 패배할 경우 독일인에게 다가올 운명을 예견해주는 사건이었는데요. 유대인 쿠르트 아이지너가 암살당한 이후 바이에른 자유주의 수상 등 바이에른 정부는 극단적인 혼란에 휩싸인 뮌헨을 떠나 밤베르크로 이동하였고, 이에 따라 정치적 공백이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정치적 공백을 유대인들인 구스타프 란다우와 극작가 에른스트 퇰러, 시인 에리히 뮤잠 등이 메웠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집에는 일주일도 채 못 갔고 유대인인 오이겐 레빈 등이 이끄는 집단이 1919년 4월 13일에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소련 코민테른의 후원을 받고 있는 독일 공산당 소속 혁명가인 유대인 레빙 등은 뮌헨 중앙위원회의 지지를 받아 프롤레타리아의 독재 수립을 선언하였고, 이른바 반혁명 세력과 여러 인질 등을 학살해대는 만행을 저질러대며 사람들을 강압하였는데요. 이는 자살행위에 불과하였습니다. 베를린 등에서 공산폭동을 진압한 이후 전국을 순회하며 공산당을 도륙해오던 노스케 자유군단 등 2만 명 이상의 병력을 동원한 진압군이 이미 뮌헨에 접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일 내부의 공산주의자들은 물론이고 헝가리 소비에트 공화국 등이 다 진압된 이후라 유대인 레빙 등은 진압군에 대항할 군사력을 창설할 방법이 없었는데요. 결국 5월 2일에 뮌헨에 입성한 진압군은 무자비한 보복 응징을 가하였고, 뮌헨은 백색 테러가 난무하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공산혁명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만 있어도 군법 회의조차 거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총살하거나 때려 죽이는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요. 유대인 구스타프 란다우는 군인들이 그냥 때려 죽였고, 오이겐 레빈에는 총살당했습니다. 이번 공산폭동도 지도부부터 주요 참가자들이 유대인 일색이라는 사실이라는 점에서는 다른 공산폭동과 다른 바가 없었기에 바이에른 사람들에게는 유대인 공산 세력에 대한 극단적인 공포를 유발하였습니다. 결국 바이에른 전체가 극우 세력의 온상이 되는 계기로 작용하였습니다.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는 독일의 국가적 생존을 위협하는 메가톱급 공산폭동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났는데요. 이러한 일련의 공산폭동 중 소련 정권의 트로츠키가 모든 것을 걸고 승부수를 던진 공산폭동이 있었는데요. 이를 도이치 옥토버라 합니다. 도이치 옥토버를 끝으로 하여 소련의 독일 체제 전복 활동은 사실상 끝나게 되고, 도이치 옥토버에 실패한 책임을 지게 된 트로츠키는 결국 숙청당하게 되고, 스탈린의 일국 사회주의론이 만국 사회주의론에 대하여 승리하게 됩니다. 또한 히틀러가 뮌헨 맥주월 폭동을 일으킬 수 있었던 배경도 바로 이 도이치 옥토버입니다. 패전한 독일이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게 되었다는 것은 다들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승전국들이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독일에 부과하였고, 그러한 액수 중 일부를
독일에서 풍부하게 산출되는 석탄 등으로 받아갔는데요. 독일이 석탄 공급을 지체하게 되자 프랑스와 벨기에가 독일의 루르 지역 등을 군사력을 동원하여 점령해버리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 책임은 기본적으로 연합국들 정부들이 독일 정부가 독일의 부유층에게 제대로 과세하지 않고 그저 돈이 없어 배상금을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고 평가였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독일의 재벌들과 부유층은 모든 책임을 노동계층에만 전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에 대한 세금 증세는 거부하였고 하루 근로시간을 현재 8시간이 아닌 12시간 이상으로 복원시킬 것, 실질 임금 삭감 등을 주장하고 있었던 건데요. 독일의 쿠노 정부는 독일의 노동자들에게 점령군에게 협력하지 말 것을 명하는 수동적 저항 정책을 시행하며 프랑스군에 저항하였습니다. 문제는 수동적 저항 정책에 참가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이었는데요. 해결 방법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독일 정부는 그냥 지폐 인쇄기를 돌려버리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결국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마는데요. 빵 한 덩어리에 1조 마르크 같은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책정되는 상황에 도래하면서 독일 사회에는 엄청난 대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도래하면 고정된 액수의 연금을 받아 생활하거나 국공채를 투자의 대상으로 선택하였기에 실물 자산이 얼마 없는 사람 등은 사실상 극빈층으로 몰락하게 되고 노동자 계층도 새로 받는 월급이야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된 임금을 받지만 그동안 모은 돈은 다 녹아 사라지는 파멸적 손해를 입게 됩니다. 정부의 각종 인플레이션 규제 정책의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도 인플레이션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하게 되기에 마찬가지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자산가들은 대출받은 거액의 채무로부터 사실상 해방되었기에 베를린 달렘가의 호화주택이라던가 거대한 공장 등에 대한 온전한 소유권을 갖게 되는 행운을 누리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극단적인 빈부격차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휴지가 되어버린 사태가 발생시킨 대혼란에 이어 이러한 빈부격차가 더해지면서 결국 극단적인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독일 공산당과 코민테른 등 크레물린 입장에서는 절대 묵과할 수 없는 기회였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의 혼란을 발생시킨 부유층들이 오히려 더 부자가 되어버리는 사태가 발생하였기에 공산혁명 선동을 위한 최고의 기회가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이치 옥토버는 소련의 실권자인 트로츠키가 모든 것을 걸고 던지는 승부수였기에 기획 및 준비 단계는 실로 요란하였는데요. 크렘린의 정치국이 직접 결단하고 준비하는 공산폭동이었고 트로츠키와 대립하는 관계에 있었던 스탈린도 독일 공산당 지도부에 보낸 서신에서 지금의 독일 공산혁명은 우리 시대의 최고의 사건이 될 것이기에 유럽 및 미국에서는 러시아 공산혁명보다도 더 큰 사건이라고 기억할 것이라고 적고 있었습니다. 트로츠키, 스탈린과 함께 레닌의 후계자 자격이 인정되었던 지노비에프도 5만 명 이상의 혁명군에 공급할 무기 조달을 지시하였고요. 모스크바 내에는 도이치 옥토버에 대한 선전 선동물이 넘쳐났습니다.
도이치 옥토버를 기획한 사람들은 소련의 최고위급, 즉 정치국 위원급 인사들이었고, 실행을 맡은 사람도 간단히 말하면 소련 공산당의 슈퍼스타들이었는데요. 예를 들어 스페인 내전에서 공산 세력을 총지휘하게 되는 유대인 모세 슈테른이 함부르크의 공산 세력을 지휘하였고, 정치국 위원인 라덱도 현장 지휘를 위해 독일에 급파되었습니다. 라덱도 스탈린이나 트로츠키보다는 격이 약간 떨어지지만 레닌의 후계자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던 4명 중 하나였습니다. 4명의 후계자는 트로츠키, 스탈린, 지노비에프, 라덱입니다. 물론 인민경찰의 수장인 붉은 군대의 실권자들도 죄다 참가하였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으니 스탈린 한 명 빼고는 죄다 유대인이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행 단계에서는 좀 썰렁하게 끝나고 말았는데요. 이는 바이마르 공화국 당국이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였고 크레물린의 모든 실력자들이 죄다 참여하였는데도 혁명 현장 최일선의 인재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혁명의식에 투철한 진정한 혁명 전사들은 이미 자유군단 등 진압군에게 다 제압당하고 사살당한 이후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엔 엄청난 기세로 공산폭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본격적 공산폭동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공산 세력이 굉장히 중요한 주인 작센 등을 이미 장악하였고요. 그러나 바이에른 공화국 중앙정부는 선제적으로 전국 단위의 기업력을 선포하고 국방군과 경찰, 준군사조직을 동원하고 중화기 사용을 마다하지 않는 과감한 군사작전을 시행하여 공산 폭동 세력을 간단히 제압해버렸습니다. 함부르크 등에서 공산 폭동이 발생하여 경찰들과 교전한 약간의 소소한 전투를 제외한다면 공산 세력이 일방적으로 독일 국방군 등 진압군에게 학살당하는 것으로 해당 폭동은 막을 내리고 말았는데요. 다만 전 독일인에게는 독일이 혼란을 겪으면 독일 공산화를 엿보고 있는 소련이 승부수를 던진다는 것이 각인되었고 소련 유대인 그리고 이를 도운 독일 유대인에 대한 공포와 경계심이 한층 더 강해지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독일인들 입장에서는 소련 유대인이 자신들을 노리고 있고 독일 유대인은 혼신을 다하여 이들을 돕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경험이 된 것입니다. 제가 참고한 도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절대로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동의하지 않고 단지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한 이유를 정확히 전달해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편을 끝으로 유대인 학살 편은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